대멸종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화석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 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그림이 뭐냐면요. 저게 책이에요. 중국에서 쓰인 책이고요. 52병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52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재를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기원전 3세기예요. 근데 이 책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 책의 오른쪽에 다양한 물체들이 그려져 있죠. 네. 제일 가운데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뭔가 뼈처럼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뼈처럼 생긴 게 하나 있죠. 뭘 것 같으세요, 저게? 몽둥이. 몽둥이요? 진짜 뼈 조각인가요? 진짜 뼈입니다. 네. 저게 무슨 뼈냐면요. 거대한 공룡의 뼈예요. 공룡의 뼈요? 뼈를. 공룡의 위팔뼈예요. 기원전 3세기 때 중국 분들이 저걸 찾은 거예요. 근데 저 책에서는 저거를 공룡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뭐라고 언급하나요? 용으로 언급합니다. 아. 용의 뼈라고 언급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당시에는 공룡이란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게 약을 만드는 방법을 쓴 책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약으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약의 재료였다는 것 같은데. 약의 재료였어요. 그래서 저기서는 용골이라고 이야. 용골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석도 주었는데 그거 다려가지고 먹으려고 지금. 네, 그래서 보면은 옆에 두 명이 서 있고 한 분이 앉아 있는데 두 명이 지금 어떤 새를 들고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저게 네. 제비예요, 제비. 네, 제비 같네요. 네, 그래서 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이 용골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방법,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용골을 발견을 하면은 그걸 빻니다. 아, 가루로. 가루로 빻아서 제비 뱃속에 넣어요. 어? 죽은 제비 뱃속에 넣어요. 아, 죽은 제비. 네, 뱃속에 넣은 다음에요. 그거를 집 천장에다가 하루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그 다음 날 그걸 꺼내서 다양한 약초와 함께 다려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죠. 네. 과연 만병통치약이었는데 이거 제비는 왜 죽였으며, 그죠? 어. 근데 사실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약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게 뼈 화석이에요. 근데 사실 뼈 화석은 광물이에요. 돌가루 사실 먹는다고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는 했는데 먹을 때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용의 기가 너무 세가지고 사람이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뭐냐면요, 같이 들어간 약초 중에 독초가 있었어요. 뼈가 문제는 아니었고. 뼈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뼈 화석, 그러니까 생물의 화석을 발견하면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되게 좀 전설 속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비한 동물의 유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부터 해서 자연이 일부러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물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또 어떤 데에서는 이게 악마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런 생각이요 17세기까지 이어졌어요. 기원전 3세기부터 해서 17세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믿음이. 네, 네. 화석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중반에 닐 스텐센이라는 덴마크 출신의 과학자가 어느 날 상어를 해부를 하고 있었어요. 해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빨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문헌을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어디 산에서 발견된 물체랑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산에서 발견된. 산에서 발견된 돌이 뭐냐면은 바로 저거예요. 뭔 것 같아요, 저게? 그게 뭐지? 오른쪽. 상어 머리인가요? 저게 상어 이빨 화석이에요. 상어 이빨. 상어 이빨 화석인데, 이빨이 톱니가 있네. 예, 톱니가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어. 오늘날이야 사실 우리가 상어 하면 다 알죠. 네. 상어 이빨도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은 아는데 네. 옛날엔 그걸 몰랐겠죠. 옛날 내륙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도 구경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산에선 저런 게 나와요. 돌을 깼더니 나오는 겁니다.
저거를 상어의 이빨이라고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바다도 아니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용의 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의 혀. 만만한 게 용이네요. 네, 용 혓바닥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게 용의 혀가 남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닐 스탠센이라는 사람이 상어를 해부하다가 보니까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용의 혀라고 생각했던 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용의 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의 혀가 아니구나. 그냥 옛날에 살았던 상어의 이빨이 남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이때부터 화석으로 발견된 이러한 물체들이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라는 거를 알게 돼요. 17세기 중반부터요. 근데 재밌게도 이런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들을 보니까 오늘날에 살아있는 생물들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물은요, 이크티오르니스라고 하는 새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9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았어요. 보통 새는요, 주둥이 끝에 각질로 된 부리가 있어요. 근데 이 새는 부리 안에 뭐가 있죠? 부리 안에 입이 있어요. 이빨이 있어요. 아, 네. 이빨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나도 하겠. 뾰족뾰족한 이빨이 나 있어요. 네. 오늘날 살아있는 새 중에 혹시 이빨이 있는 거 있나요? 아니요. 네, 유전자 변형된 병아리가 아니면은 네. 웬만하면 이빨이 없어요. 네. 근데 옛날에 살았던 새는 이빨이 있었던 거예요. 중생대, 그러니까 공룡 시대에 해당되는 시대에 나오는 새들을 보잖아요. 네. 90% 정도는 사실 이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새들이 이빨을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태어났다는 거를 이 화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뭐 이런 화석도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맨 위에 있는 동물이 뭐냐면 말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말이에요. 말의 기원이구나. 네, 말의 화석들을 시대별로 쭉 나열해 봤더니 오래된 지층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되게 몸집이 작다는 걸 알아냈어요. 가장 오래된 말이 좀 맨 밑에 있는 동물이거든요. 고양이만 해요. 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말의 그런 해부학적 특징들은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뭐 머리의 형태라든지 이빨이 좀 더 단순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 그 말 종류들의 발뼈예요. 발뼈. 발뼈. 오늘날 살아있는 말의 발가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2개요. 8개. 4개. 4개예요. 각 발마다 발가락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발가락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발가락들은 퇴화했어요. 아, 그럼 가운데 발가락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네,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주의 부탁드려요. 아, 네네. 네. 뒷발가락도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아, 나머지는 퇴화한 거예요. 네. 아, 근데 옛날에 살았던 말들을 보면은 발가락이 3개예요. 아. 더 뒤로 가면은 5개가 돼요. 어. 이걸 보면서 말이 진화하면서 몸집도 커지지만은 발가락 개수가 없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들의 조상이다 라는 거를 화석을 통해서 알았어요. 뭐 옛날에 살았던 말이라든지 이빨 달린 새까지는 옛날 사람들이 보고는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요.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들의 조상이니까는. 근데 이런 동물들과 함께 정말 특이한 동물들이 또 발견되기 시작해요. 어, 18세기 때부터 해서 발견된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동물이거든요. 뭔 것 같으세요, 이게? 흑룡인가요? 동물이라기에 물에 사는 애인 뭔가 거. 지느러미 네. 헤엄쳤을 것 같아요. 악어, 큰 악어. 큰 악어처럼 생겼죠. 처음에 발견됐을 때도
악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악어는 아니고요. 이 친구는요, 뺨 쪽에 뼈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 뼈 없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예. 주셨는데. 뼈가 없는 동물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아, 저 도마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큰 도마뱀? 도마뱀이 있었어요? 몸 길이가 15m 되는 도마뱀이었어요. 그 도마뱀의 살아생전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생선 같다. 상어 느낌인데요. 얘는요,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도마뱀이에요. 모사사우루스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모사사우루스. 맞습니다. 주라기 월드에 나오는. 네, 네덜란드에서 화석이 처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동물이 몸 길이가 15m 혹은 그 이상 자랐을 가능성이 크고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도마뱀이에요. 바다 도마뱀인데 학자들이 이런 거를 발견하고는 머리를 끄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이랑은 다르죠. 다르죠. 이 동물의 후손이 살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와. 자, 모사사우루스만 특이한 게 아니고요. 모사사우루스가 발견됐던 시기에 또 비슷한 동물이 또 발견이 됐어요. 익룡인가요? 네, 맞습니다. 익룡이에요. 이 동물을 살아생전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다리가 왜 아주 이렇게 짧네요. 귀엽냐? 머리는 오리 같고. 이 동물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네. 공룡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모사사우루스랑 익룡은 학계에 보고가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과 너무나 다르게 생긴 화석 생물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18세기 후반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동물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익룡도 지금이야 우리가 이게 하늘을 나는 동물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너무 기괴하게 생겨가지고 당시에 몇몇 과학자들은요, 얘네가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 날개가 아니라 지느러미고 심해에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사사우루스도 마찬가지였어요.